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남은 대학원 수업 시간에 소개드릴 내용은 경혈이라고 하는 경혈과 친구 치료라고 하는 물리적 특이성, 해부학적 구조적인 특이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벗어나 결국은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종의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에 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의사 환자의 치료 관계성이 어떻게 친구 치료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료 조사할 때 이제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었기도 하고 지난 학기 제 수업을 들었던 조은별 현재는 친구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같이 도움을 줘서 진행을 했고, 참고로 이제 NML 심리치료학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는 NML 심리치료사이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제 임상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심리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제가 한의학을 학습을 하고 연구하면서 느끼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옛날부터 우리가 의사가 친구 치료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요거다. 의사 환자 치료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은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생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양연구원에서 그 하버드 의과대학이랑 공동으로 연구한 것 중에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한의사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결국 치료가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했냐면 환자와 치료자 사이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면서 결국은 이때 환자가 의사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했냐에 따라서 어떤 자칭 치료의 과정에 효과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심리적인 지표고요. 또 한쪽의 얘기는 현재 경희대학교의 이제 생체의공학 교수인 박경모 교수님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플라세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진짜 침이 아닌 가짜 침을 자극함으로도 실제로 충분하게 측성 감각과 관련된 인지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인지적 기능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환자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마인드는 친치료 효과, 부정적 마인드는 친치료 효과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적용한다. 오늘날 말하면 플라세보나 노시보를 치료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오늘 수업 내용에서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에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고, 그 고통을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할 때 누군가 타자를 통해서 그 고통을 완화하려고 하는 과정을 갖죠. 근데 이 고통이 육체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고통의 총합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고통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서퍼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의학은 결국은 근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고통을 대상화시킬 대상이 필요했고, 대상화하면서 결국 특정 영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통증이라고 하는 식으로 환원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프면 통증이 나타나는데, 통증만 없어주면 결국은 우리 의사의 업무는 다 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의료의 서비스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통증만을 다루는 게 중요한 거냐, 통증을 겪는 그 유기체, 사람의 고통을 다루는 게 중요하냐, 결국은 의술이 어디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현재 인류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해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문제에 왜 우리는 기울여야 되냐,
이 문제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영원히 고통은 해소할 수 없어요. 의료인. 왜? 그리고 환자가 겪는 문제는 통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신체적 기능의 이상만에 국한하다 보면 결국 굉장히 한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해석학의 철학자인 한스 지오르그 가다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분이 기술시대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가 된 과학기술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고통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이런 현대사회가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환자가 주도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의료 서비스로 갖고 그리고 환자는 치료의 주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라져서 결국은 계속 고통에 허덕인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문제를 우리가 각인시켜준다면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참고로 말하면 가다로는 평생 강직성 척수염을 앓아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 문제를 의료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해보자면 자아성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승화시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또 다른 유명한 이제 카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의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가의 대명사인데 이분은 인간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일단 고통을 당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처음에 당하는 경험이 이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나는 아닐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쩔 수 없이 오는 고통, 아픔, 싸워야 되겠죠. 이겨내려고 하죠.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이겨내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넘어가면 해탈의 경지를 한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마음으로 하면. 실존에 대한 깨닫는 걸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극한 고통을 극복해서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부처님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철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임상의학의 탄생이라고 해서 어떻게 근현대 의학이 이 20세기, 21세기 세계 사회에 헤게모니를 주었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을 아주 대표적인 현상학을 대표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러한 헤게모니를 가진 이들이 의료 권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의료 권력자들이 환자를 대상화했다, 수단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중심 의료보다는 환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료의 질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방적 의료 행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의료 교육을 의사들은 받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교육이 인성교육 강화와 그 다음에 사회적 책무성이라고 하는 의학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의과대학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연세대 의과대학하고 인제 의과대학. 최소한 거기는 그런 실력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가지는 의료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참고로 연세대 의과대학은 학점이 없어요. 거기는 패스 앤 페일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다 인간성이 좋은 의사가 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의사는 차가워, 한의사는 따스해 이 말의 이분법적 법칙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의사들이 또 따스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를 직면하거든. 반성적 의학교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냐? 뭐 이렇게 말해도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의사는 너를 치료하는 거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화하죠. 그래서 의학은 교육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막 가다 보면 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시에 이. 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써놨죠. 무섭잖아. 그렇지만 한의사는 너잖아. 그러니까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의사의 시선이 어디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부분의 의사의 시선은 모니터로 가 있고 대부분의 한의사의 시선은 환자에 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을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와 나가 연결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환자가 손을 잡아주는 거는 되게 맥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맥을 잡혀봐서 내 손목을 잡아주는 사람한테 그 따스함이 느껴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당신이라고 하는 차원인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 손사목 선생님이 하신 거죠. 손사목 선생은 대종성이라는 그 천금요강의 한 편에서 의사의 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의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덕을 우리는 한의대에서 배우나요? 한의대에서는 안 배웠어요. 물론 요즘엔 가르쳐요. 참고로 말하면 요즘에 원장님 교수님 가르쳐요. 가르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좋은 거죠. 스물 규격이 아니에요. 대종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이 현판이 어디 있냐면 북경 중의과학연구원에 출입구 현판에 적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의학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 기관의 현판이 바로 저 대종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대종성은 뭐냐?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근데 필요한 그 당시의 정서는 뭐냐? 도덕심, 일종의 불교, 도교, 유교의 모든 그 자애, 자비, 측은의 의미가 섞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자 중심의 다음은 뭐냐? 생명 가진 모든 것을 생명답게 인정하자. 그래서 손상 선생은 이제 도덕주의자였어요. 도가였어요. 도가라서 도덕주의자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달걀도 못 쓰게 했어요. 네, 달걀은 앞으로 살아있을 생명 아닙니다. 그래서 달걀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문장에 쓰였어요. 너무 허무하지만 근데 그거는 결국 뭘 말하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동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치료제도 정말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하라는 거지.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굳이 이 시대에 지구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손상 선생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환자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의사가 돈 벌면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상학 대정성 중에 환자 집에 가서 당시에는 이제 원격 치료가 많았잖아요. 방문 치료가. 방문 치료 많이 하니까 특히나 이제 손상학 수준이면 어느 정도 돼? 예, 가난한 집보다는 대갓집을 많이 갔잖아요. 내가 대갓집에 가서 진료하는데 막 풍악이 자질하고 막 내 한쪽 구석에는 아픈 환자가 있어. 보기 싫은 거죠. 아픈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옆에서는 잘 먹고 즐겨야겠냐? 근데 그런 상황에 의사도 대접받잖아요. 그런 의사의 대접도 느끼지 말라는 거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치료하는가? 근데 이 말은 중국에서만 그랬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세조. 그렇게 광폭하기 그지없는 세조조차도 의학 지식이 탁월했는데 그 의학 지식이 탁월한 세조조차도 자기의 광폭함으로 의사를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래야 되지 않냐고 해서 파리 의학론을 써서 8종이라는 말을 써요. 8종의 의사가 있지. 그 중에 8종의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거죠. 심의서부터 살리. 나는 근데 살리를 보면서 오늘날 외과 의사가 되게 확대 있는 거야. 특히 한방을 기관하는 외과 의사. 근데 사실은 저렇게 잘난 척하는 의사도 한의사도 많아요. 네. 수능 점수가 높은 의사들 그렇죠.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게 중요한 건가? 근데 잘난 척의 뒤쪽이 뭐냐면
자기 중심인 거죠. 환자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환자를 측근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지식과 기술이 옳은데 왜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태클 거냐.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시민 쪽으로 가보면 이걸 완전히 의사가 없어요. 환자에게 모두 복종을 해주는 거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식이나 약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식이나 약이 이외에는 다 저래. 혼이, 광의, 망의, 사의. 나는 저기 중에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근데 이게 오늘날 의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1400년대에 조선시대에 한의사들이 저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세기 한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의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석곡 이규준이라고 해서 이 부산 지역과 포항 지역에서 유명했었던 그 부양론을 주창했었던 소문학회를 이끄는 하나의 철학적 토대를 의학적 토대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에 있어요. 신성일문.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건데 모든 것은 길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말하는 길은 뭐냐? 마음이에요. 왜 부양론이 등장했냐면 신장이 마음의 주체니까 신장의 기운을 붙들어 두자라고 하는 논지로 간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석곡 이기준도 신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근데 이거 다루려면 약물만 가지고 될까요? 사실은 최근에 돌아가신 사암침의 거장이었었던 김홍룡 선생도 참고로 말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누구를 보고 있죠?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이분을 안 봐요. 그리고 제 뒤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난 몰랐어. 여기 첫 번째가 뭐야? 신정 부침이잖아. 두 번째 이심 시심이잖아. 사실 근데 전 이것을 외우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영리했거든. 한자도 안 보여. 내 의료기술이 좋아. 김홍경 선생이 나한테 전수해준 의료기술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걸 하면 다 나. 한자는 나를 믿으면 돼. 한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썼던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였더라고요. 심정부층 한자의 마음. 감정의 흐름을 살피라. 사실 이걸 저는 언제까지 몰랐냐면 40대 중반까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심리학이 40대 중반에 했거든요. 40대 중반까지는 저는 물리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의사보다 더 철저한 물리주의적이고 과학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친절해, 의사가 불친절해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두고두고 원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망하지 않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전문날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몰라요. 사실 여기 실습 시험이라는 학생들도 몰라요. 요즘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좀 모르잖아요. 나이가 돼야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청단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친구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혹시나 듣기가 뭐예요? 그럴 때 듣기가 자침하고 나면 산마중창감을 환자가 느껴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처음 하십니다. 산마중창이라는 말의 듣기감이 중국 문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중국 친구학, 그러니까 전근대 친구학을 근현대 친구학으로 바꾼 분이에요. 1902대. 그래서 남경 사람이에요. 난징 사람이라서 강소성이 있는 난징 사람이라서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난징에 가서 도서관 그 책방에 종이학 책방을 가면 저 사람의 책이 한 라인을 차지해요. 의안이. 예. 그러니까 케이스 레포트를 책으로 다 펴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읽었을 때 이분이 자칭치료의 효과를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줬어요. 정신감흥, 정신집중, 물리자극.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정신 감흥이 뭐냐면 리조넌스, 상호작.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환자가 느끼는 걸 기분 좋게 희망을 느끼게 하면은 질병을 치를 수가 있고 환자의 마음에 인포스, 리인포스를 하는데 뭐냐? 나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우울감을 없앨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야. 환자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환자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왔는데 의사가 이걸 집어넣어 줘야 환자가 치료가 되는데 이게 친구 의사가 해야 될 행위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뭘 해? 헌신, 데보션, 어텐션, 정신 집중, 산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야? 내가 자극한 이 치매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라는 거야. 이걸 1940년대 얘기를 한 거야. 지금도 80년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요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치료치료는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하려고 연구를 하고 삽니다. 이런 책도 써요. 중독, 마음의 치유를 위한 뇌와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증상벌, 마음 치유 방법. 참고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김치훈 교수가 도대체 50대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최근에는 초음파 가지고 초음파로 물리적인 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10년간 마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인문학 공부들하고 그래서 철학가들하고 같이 책을 썼어요. 여기 다 철학가예요. 종교가, 철학가. 그런 책을 쓰면서 진짜 승자원 선생이 말한 핵심이 뭔지를 찾으려고 저는 혼자서 정말 탐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믿습니다. 다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문도 썼어요. 심술이 심신미약의 질병 확장하다. 궁금하시면 참고로 이건 영어 논문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고 물리적 자극이 균형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책도 쓰고 심지어 우리 경영학 실습에도 초음파도 하고 헌신, 집중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도 책으로 글도 쓰고 궁금하시면 다 구글 클래스룸에 아니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한약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가 결국 한약의 기잖아요. 기. 근데 기가 왜 만들어졌냐? 기라는 개념이 왜 만들어졌냐는 것이 바로 이 감흥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요. 사실 이 감흥이라는 말이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 춘추시대의 해남자라는 책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이때 사례로 나와요. 뭐냐? 해남자의 남명은에 말을 모는데 왜 말이 내가 억지로 몰지 않는데도 말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 이게 왜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을 해남자의 요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든 물들은 서로 유사한 것끼리 묶이는데 이 유사한 것끼리 묶이는데 핵심이 기가 서로 소통해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사람과 말의 사이에 같은 기운이 소통하다. 이게 감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황제 내경을 비롯한 옛날 책에는 기지 감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가 이름은 감흥한다. 이게 듣긴 거야. 그럼 듣기는 뭐냐? 삼마 중창갑이라는 현대 물리적 개념 이전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라는. 근데 이 감흥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관계중심이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황제내경에 존재해요. 황제내경에 야마다 케이지 엄청 유명한 학자예요. 중국 의학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책에 결국은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삶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게 황제내경의 소과론, 증사실론, 저지 교론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인 거죠. 아픔, 통증이라는 현대 의학의 환원주의적인 통증에 느끼지 말고 그 환자의 통증 배경에 있는 고통을 알아내라. 그게 뭐냐? 이거라는 거지. 병과 신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 물으면 그리고 뭐죠? 상담이 되거든. 진단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량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자체 치료의 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치료해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했는데 제가 심리학 공부했잖아요. 이게 마인드풀니스야. 침 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영주의 종식편에 써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 이 아이처럼 돼. 그래서 전 친구실이 저런 마음으로 환자한테 제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신하기 위한 그런 이상한 의식이 아니라 그럼 뭐죠? 마인드풀리스를 하면 된다. 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정신 집중. 아까 디보션, 어텐션이 뭘 말하냐? 바로 이거예요. 자신침에 임하는 자세예요. 이것도 9침 12형 편에 나와요. 내 앞에 호랑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호랑이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내 의식이 어디 있어야 돼요? 환자의 눈과 양 눈썹 사이를 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식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상대방의 눈, 상대방의 이마는 사실은 심리학에서 그 사람의 의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현대 친구의학 교과서나 현대 친구의학의 여러 가지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중리학에 나와 있는 친구의학의 자세예요. 정신, 정신이란 말이 있죠. 분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감흥. 이거는 청담환 선생님이 주장한 이후에 중친구학에서 수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자체치료의 기본 자세. 그리고 이때 쓰이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정신, 분신. 정신은 뭐냐? 의사가 가져야 될 자세. 분신은 뭐냐? 환자가 가져야 될 마음. 근데 중요한 거, 환자가 알아서 이렇게 못해요. 의사가 유도해줘야 돼요. 의사가 어떻게 유도해야 돼요? 밑에 있죠. 환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요. 춤에 집중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저희 동영상을 보면서 분신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모든 환자한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환자에게 호흡을 유도하게 하거나 환자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잡담을 나누게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원래 침술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미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훔침 사고 부정적 요인으로 야기되는 침 치료의 요소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얘기는 결국은 후대 한의학에 와서는 듣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듣기는 문어 옛날 말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지가뭉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기지가뭉이라는 말에서 가뭉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남자에서 나왔던 이 용어를 전제로 이해하면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의사와 환자 상호작용이라는 것까지 맥락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침을 틀렸으니까 침 주위로 기가 몰려들거나 기가 흩어질 거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너무 이제 좀 왜곡된 사고일 수 있더라. 그래서 듣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또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통증을 몰아낸다라는 식의 의사적 접근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통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감당하는지가 듣기에서 핵심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요인이 아주 깊어요. 듣기 안에.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듣기를 물리적 요소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물리적 요소로 해석할 때도 환자가 느끼는 감각적 표현에만 자꾸 요소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파요, 묵직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무거워요, 아니면 시큰해요 이런 표현이 환자의 주관적 경험이나 정서적 영역과 연결해서 여러분 판단하나요? 아니죠. 내침에 대해서 아프냐 덜 아프냐 정도 판단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환자가 그 과정에서 파생된 감정 현상이 뭔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의사가 그 환자의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든 어디든 감정 노동자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많은 환자를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자극 영역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계적 신호 전달에 필요한 자극량도 듣기 과정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놓고 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자 분리해서 병행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자극에 듣기에 기계적 신호 전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물리량은 필요해요. 근데 그 물리량이 필요한 게 불가피하게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환자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환자가 느낄 때 불쾌할 거냐, 아니 내가 이것을 감내할 거냐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을 파악하는 하나의 여러 방법론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듣기에 대한 측정 설문지들이 있는데 보통 한의원에서 쓰거나 한의사들이 쓰진 않나요? 다만 연구 목적으로 쓰죠. 근데 연구 목적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감각들을 파악을 하죠. 어떠한 느낌입니까? 그 느낌은 어떠합니까? 따스한가요? 시원한가요? 누른가요? 혈액순환이 원활한가요? 막 등등. 그래서 그 듣기감을 통해서 침치료 효과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침치료는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감각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양각 중에는 불쾌한 영역의 감각이 많아요. 근데 이 불쾌한 감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가 치료와 연결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듣기 설문지를 비롯한 연구에서 듣기가 얘기할 때 이런 걸 간과하지 말라는 건 뭐냐? 환자의 perspective and experience, 환자의 경험과 인지, 그러니까 지각하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의 주관성을 고려해야지 자꾸 이걸 객관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친구 치료가 왜 상호작용입니까? 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힌트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자꾸 물리량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환원해버린다니까 대상화시킨다니까 그거는 근대 의학이 치렀던 약간의 잘못된 행태인데 의학의 한의학도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감의 판단 과정에서
이 불량한 듣기감을 꼭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불쾌해지면 안 돼. 편안해져요. 근데 찌르면 아픈데 어떻게 편안해져? 이게 아까 그 아기에게 자침하는 의사의 모습에 드러나는 거죠. 그 주사바가 분명히 아파요. 아기는 그걸 알아요. 만약에 그거를 그런 전제적인 조건 안에서 분신을 시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죠, 이 마음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찔러도 환자는 일단 불쾌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이미 연구에 있어요. 이게 뭐냐? 듣기가 일어나는 환경의 뇌의 fMRI 영상이고 이거는 아프다고 느끼는 환자의 fMRI 영상이에요. 듣기는 사실 뇌의 활성도가 뚝 떨어져요. 흥분보다는 뇌가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완 모드가 된다라고 하는 이 파란색 영역을 폐인은 어떻게 느끼냐? 민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뇌가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지면 뭐죠?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것도 아프다고 느끼게 하는 게 이게 붉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듣기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픈 거와 듣기가 공존하지 않나요? 그럼 말 그대로 듣기의 요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듣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환자한테는 의사한테 말하지 않은 통증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억제를 안 해놓으면 의사는 난 듣기가 유발하시면 치료가 됐어라고 얘기할지 오죠. 환자의 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생각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얘기의 연구가 있어서 결국은 듣기와 사이코 피지컬 리스폰스를 연구에 두라는 얘기죠. 심리적인 그러니까 신심의학적 영역을 연구에 두라는 거죠. 이건 2010년도에 중국에서 연구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에 제가 그래서 대입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환자의 뇌를 평온하게 만들 까? 제일 좋은 방법이 명상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심리의학이 바로 명상 기반이잖아요. 우리 기총쌤 저 때문에 그 심리학을 공부를 그 지난해 같이 하셨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영학 실습 때 그래서 항상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은 뭘까요? 메디테이션 한 사람과 메디테이션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 기능에 보면 뇌의 기능 상태가 일반 사람은 이만큼 항상 활동 영역이 올라가 있어요. 활동을 하는 거죠. 메디테이션 하지 않나요? 그러면 활동 영역이 릴렉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릴렉스는 뭘 말하나요? 그만큼의 여유 용량, 어퍼링 상태, 웬만한 외부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예요. 나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 하면 폭발하는 거죠. 왜? 나 짜증나, 내 머리 지금 에너지 많이 쓰는데 내 옆에다가 생각할 걸 하나 더 던져줘?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뇌가 평온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좋아. 그럼 짜증내봐. 짜증내도 그냥 받아주는 거죠. 수용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내성 영역이라고 심리학 용어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뇌의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디폴트 모드라고 해요. 뇌에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직전에 우리 뇌는 항상 디폴트 모드로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폴트 모드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잡념을 가지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 존재의 의미만 살리면서 그냥 평온하게 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아기에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주면 디폴트 모드는 작업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해요. 뇌파에서도 베타파가 늘어난다. 감마파가 늘어나면서 베타파가 늘어가면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 갑자기 일이 또 하나 더 늘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내 뇌가 부하가 생기니까. 그럼 이때 잠시 내려놔야 돼. 어떻게? 디폴트 모드로 뒤로 가야 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메디테이션은 디폴트 모드를 충분하게 디폴트화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연구도 했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이자 또 저의 심리의학을 가르치는 또 의사예요. 정말 하면 일본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NMR 심리치료 의학을 만들어서
참고로 말하면 원광대학교의 한의과대 학장을 맡고 있는 현재 강용호 교수님이 유수양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서 NML 심리치료의학회를 처음으로 설립을 하셨죠. 그 과정에서 제가 함께 인볼브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치료 관계성의 확립이 자칫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듣기를 야기했을 때와 관계성, 의사와 환자가 관계성이 유도가 됐다라고 하는 뇌의 상태는 되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연구를 한 거고 그런 유사한 상황에서 관계성이 확립될 때 이 정량화 뇌파라고 하는 뇌파 속에서 우리 뇌는 서로 많은 뇌, 한 사람의 뇌 안에 뇌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만약에 관계성이 없을 때는 뇌 전체 영역이 특정 영역만 과부하가 걸리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약화돼 있어. 물론 이것을 더 뇌과학이나 뇌파 영역에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관계성이 형성이 됐을 때 환자의 뇌 상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하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날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플라세보라는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플라세보는 생의학에서는 굉장히 부정적 용어로 많이 써요. 그냥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때 플라세보가 나와줘야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플라세보는 하든 안 하든 가장 기본적인 효과니까 플라세보만큼 효과가 없으면 그건 효과가 없는 약이야. 플라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그건 좋은 약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의학에서는 플라세보를 부정적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용어를 한의학에 많이 써요. 한의학은 플라세보 효과지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한의학의 주류에서는 플라세보가 정말 중요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세보는 결국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성의 새로운 생리학적 지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분석해보면 플라세보를 야기하기 위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 주변의 심리 사회적 맥락의 구성 요소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의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있다. 환자가 알아서 플라세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말하는 말, 태도,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손사방 선생의 얘기, 세조 의학론의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고전 문헌에 나와 있는 황제나 이경에 나와 있는 문헌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공감이 있고 연민이 있어요. 연민은 감정적으로 인볼브 되는 거고요. 공감은 이성적으로 인볼브 되는 거고요. 최소한 연민까지 안 가도 공감,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수용해주면 돼요. 네, 공감은 인지적인 경험을 관점 취하게. 인지자라는 건 뭐냐? 알아채기. 그러니까 알아채지 않고 그냥 감정이 동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영화를 봤는데 카타르시스가 들어와. 왠지 몰라. 눈물이 펑펑 나. 이게 연민과 동기화되는 거거든. 근데 인지는 뭐냐? 저 상황의 맥락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래서 나의 경험하고도 경험이 돼서 충분히 상황이 인지가 돼. 그것이 공감이에요. 물론 이것이 조금 더 깊이 가면 정서적 경험도 되죠. 그러니까 인지적 경험과 정서적 경험이 섞여가지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고 연민, 그냥 붙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 falling in love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공감하는 뇌와 인지적 관점 취하는 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을 취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머리가 뛰어나서 좋아했어요. IQ 높아요. 그래서 소통 능력 떨어져요.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는 뛰어나. 이런 학생들한테 공감하기에 하라고 얘기하면 불쾌해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인지적 관점 취하게 하면 돼요. 억지로 하면 돼요. 나는 내가 느끼는 거를 이해한다. 이해한다라고만 말하면 돼요. 느낀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이해하면 돼. 근데 그런 말을 쓸 때 우리 뇌는 철저하게 이성적 뇌가 씁니다. 머리 뛰어난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착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인지적 관점 취하기는 머리 영리한처럼 잘 쓴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의대생한테, 의대생들한테 우리가 이걸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잘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내가 느낀 걸 느껴요. 그러려면 나의 감정적 경험이 있어야겠죠. 내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짝사랑 해본 사람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뇌의 그런 활동 영역이 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하면 최근에 거울 유령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울 유령계는 뭐냐? 따라하기예요. 따라하기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폭력도 공감할 수 있어요. 누가 폭력을 저지르잖아요. 그 폭력을 따라하게 하는 것도 이 거울 유령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을 거울 유령계가 잘하니까 거울 유령계라고 하는 뇌 부위는 우리가 사람 간의 공동체에 평화를 공감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는 폭력도 전염될 수 있어요. 사랑도 전염될 수 있어요. 왜? 거울 유령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가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울 유령계가 공감이라고 하면서 더더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장치하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이걸 써준 거고. 그래서 의사 환자 상호작용 동안에 다양한 감각신경 시스템들이 환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첫 번째, 환자는 의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청각 언어를 통해서 심리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상담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사 환자의 관계성으로 접근을 하세요. 진료를 한다는 말 이면에 내가 이 환자랑 상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만 가져주면 환자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고 환자의 말에 한 번이라도 더 끄덕거리면서 이 과정의 관계성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되면 그것이 치료제가 됩니다. 환자가 내 앞에서 안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의사소통 말고도 표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항상 한 번씩 얼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손잡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맵진도 중요한 거예요. 네. 참고로 말하면 손잡기에 이런 효과도 해봤어요. 배우자와 손잡기, 낯선 사람과 손잡기, 또 결혼 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손잡는 동안에 어떤가, 낯선 사람과 손잡으면 어떤가. 여기서 보면 낯선 사람과 손잡으면 아까 말했죠. 뭐가 활발해지냐면 통증 인지 시스템이 높아져. 낯선 사람과 손잡는 순간. 왜 그러죠? 이게 위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 모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통증을 인지하는 각성 모드가 올라가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할 때 침치는 아파. 만약에 결혼 상대자인 것 같이 안도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통증을 인지하는 감각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져. 어떻게 되죠? 웬만큼 두드려 패지 않고서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나 마사지 할 때도 똑같이 때렸는데 어느 날 아팠다. 어느 날 덜 아팠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의사도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맨날 제 아내가 저의 등을 두드릴 때 어느 날 두드리면 아프고 어느 날 두드리면 편안해. 그거 왜일까요? 아내의 감정도 있지만 나의 마음은 두드리는 거지. 그래서 촉각자극도 이렇게 해석해달라.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실제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연구는 뭐냐? 침자극을 가지고 한 거예요. 침자극을 가지고 한 거예요. 침자극을 한 건데 의도된 여기서 보면 제한된 거와 어그멘티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이 의도된 게 반영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냐? 상호작용을 의도한 것이 무조건 좁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침치료 효과가 물리적 자극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침치료 자극이 이게 환자 A, 환자 B, 환자 C, 환자구나. 프랙티스 죄송합니다. A라는 시술자, B라는 시술자, C라는 시술자, D라는 시술자가 각각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자에게 그냥 환자하고 상호작용하지 말라고 하는 리미티드 상태와 환자랑 상호작용해요라고 하는 조건부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계를 봤더니 모든 시술자에 있어서 상호작용하지 않았을 때 치료 효과와 상호작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심한 의사와 유심한 의사의 차이는 달라요. 요 영역만큼이 결국은 심리적이다. 이걸 가지고 누가 비판할 수 있죠. 지금 치료가
플라세보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물리치료 효과가 이만큼인데 거기에 플라세보를 더해서 이렇게 높였어. 중요한 건 총합 아닌가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웨이트리스트, 리미티드, 어그멘티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는 시술 안 했어요. 이거는 물리적 치료는 했는데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이건 뭐예요? 치료작용에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그걸로도 치료 효과가 달라졌다는 거지. 웨이트리스트에 올라가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이러한 것에 우리는 왜 기능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에 네이처 메디슨 네, 대놓고 얘기해요. 약을 줄 때 상호작용이 필요하대. 그래서 상호작용이 오면 어떻게 돼? 이런 거죠. 드러그 A 플러스 노 드러그 플러스 드러그. 이건 뭐냐? 모두 상호작용을 주는데 드러그와 함께 상호작용이 올 때. 드러그는 안 좋고 상호작용만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 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드러그만 주고 상호작용을 안 줬어요. 아마 이런 거죠. 노멀 세라피틱 아웃컴이 올 거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건 뭐죠? 당신에게 약을 줬어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되죠? 기대 효과. 앞에서 내가 선언적으로 경험했던 이 약을 먹으면 이럴 거라고 하는 경험, 지식, 믿음과 공포 등이 섞여서 이 약물 효과에 이렇게 수용체 뇌에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약을 안 줬어요. 플라세보만 줬어요. 약은 안 줬어. 근데 환자는 몰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건 진짜 약만 준 거고 이건 약을 안 줬어. 그럴 때도 환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니마이즈 되어 있는 효과가 온다는 거지. 근데 세 번째, 약도 주고 기도 효과도 줘. 이거는 아닌가? 플러스 들어오고 여기는 사실을 준 거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뭐 그렇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기왕에 줄 거면 같이 줘도 돼. 이게 네이처에서 제시한 플라세보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에 플라세보가 많이 변화되고 생리학에서도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긍정적 요인으로 써먹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치료의 임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 치료자 파티시페이션트가 임상 연구 대상자 환자에게 결정적 요인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의사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명확하게 의사 환자 의사소통이 존재돼야 된대요. 이거 없으면 치료가 효과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대. 효과가 있냐 막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요거 정말 우리가 임상 연구 잘하고 싶으면 요거 잘하라는 거지. 그게 2020년 재작년에 나온 하나의 논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론은 리처. 이거는 캡처라고 테드 캡처라고 하는 분인데요. 되게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예요. 이분은 아큐펑처를 의료 의식이라고 주장을 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이분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모든 의료에는 이러한 것이 가미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아큐펑처라는 동양의학이 이런 걸 정말 잘해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 객관적인 상황. 그래서 전 세계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 논문 치면 정말 빼곡하게 양방 의료도 보여주고 한방 의료도 보여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의식의 과정에 명확한 상징과 절차로부터 파생된 상상, 환자의 상상력, 감정, 감각, 도덕, 심리적인 정보가 환자한테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결국 뭐를 만들어요? 파워 오브 마인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얘기, 청담한 선생님이 정신 감옥을 통해서 환자의 의식이 기대, 호프와 나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심치료하는 사람한테 노력해서 환자한테 전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이 등장하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앤 해링턴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학자가 있어요. 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쓴 책,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 이게 있어요.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는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근대 사회에서 왜 신신의학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왜곡돼서 오늘날까지 왔는지를 과학 철학적, 역사적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한때 침에 신봉했고 요가에 신봉했고 또 왜 뭐 이랬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왜 한의학이 특히나 내가 왜 한의대를 진학하게 됐냐 그리고 여기에 박 선생님이 왜 2000년대 초반에 한의대를 진학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왜 한국은 그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책도. 당시에 딱 한국 사회가 멸망했거든요.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바람이 한국 사회에 불었어요. 특히 신과운동이라고 하는 축으로 당시에 도움 김용 선생을 필두로 하는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 청소년한테 굉장히 많은 열풍을 줬던 지식이 왜 갑자기 불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 사라졌는지도 알아요. 바로 이 책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말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EBM이 아니라 NBM으로 가야 된다. Narrative Based Medicine. Narrative Based Medicine은 뭐냐? 맥락에 의존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다는 거죠. 저는 한의학에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은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영역, 또 한의학에 적지 않은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적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귀할 거다. 근데 그것이 자칫 여기서 말하는 테드 캡처 교수처럼 리처하다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생리학자들이 비판하는 플라세보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리학 선차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는 리처하고 플라세보가 더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왜? 심리사회학, 신체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계속 규명되어 갈 거거든요. 왜? 그게 인지과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인지과학 서적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인지라는 게 뭔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사실 이제 저의 흐름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NML을 만들었던 유수양 선생님,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 한의과대 학장님이자 강연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저